네, 제가 진짜 벼르고 별렀던 아이템이었습니다. 수-27은 사실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F-15에 위치해 있는 하이엔드 전투기입니다. 수많은 파생기를 만든 걸작 전투기죠. 이 수호의 제국의 신형 전투기 개발 책임자들은요, 공기 역학적으로 우수한 형상을 고집합니다. 기동 성능 향상보다는 양력 효율이 좋은 형상을 채택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려고 했던 거죠. 동체 앞부분과 주익이 하나로 되어서 일종의 양력 발생체가 된 러시아판 일체형 기체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죠. 소련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조종 장치를 장비하고 있었어요. 소련기가 1989년 파리 에어쇼에서 대량으로 왔어요. 이때 수-27을 조종했던 푸가초프는요, 이른바 푸가초프 코브라로 불리는 다이내믹한 감속 운동을 보여줘서 관중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걸 보고서 다 까무라친 거예요. 그래도 수-27은 잠재력이 엄청난 항공기라던데요. 네, 이 수-27의 기본형은요, 생산 단계에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 개수가 가해집니다. 가장 현저한 외관상의 변화는 20번째 생산 로또부터 보여주는데요. 테일콘 양측의 레이더 경보 수신 장치를 수납하고요, 96발의 체프 카트리지 또는 플레어로 이루어진 32발 이상의 상방 투사가 가능한 체프 플레어 디스펜서를 수납하는 상자형 페어링이 부착됐죠. 또한 수-27의 모든 기체에 소급해서 추가된 또 하나의 개수가 뭐냐? 연료 탱크에 충진되어 있던 해면 상태 폴리우레탄 방화제를 아예 제거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폴리우레탄 방화제를 이제 서방이 소련한테 수출 금지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원래 이걸 누가 썼냐면 수-20하고 수-27에 이걸 썼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수입할 데가 없으니까 이게 다른 걸 바꾸자. 그리고 걔네들 말에 의하면 예상보다는 효과도 없었다. 성가신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대신 뭘로 바꿨냐? 셀프 실링 탱크하고 불활성 가스를 이제 조합한 이런 방식의 연료 탱크로 교환했대요. 레이더 부분은 원래는 다크 그린으로 도장되어 있었지만 이후 하얀색으로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수-27 이 기수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긴데 그 끝에 아주 하얀색으로 레이더 돔을 칠하니까 우아함의 극치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항전 장비도 많이 개수가 됐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 자동 항법 장치, 신형 전파 고도계, 데이터 링크, 레이더 경보 장치 등등등이 새로 추가되거나 개량됐습니다. 하지만 콕핏은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전술 전투기를 목표로 설계된 미그 29과는 달리 수-27은 특히 요격 전투기로 설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공기역학적 성능 덕분에 멀티롤 전투기로 언제든지 진화가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수-27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많은 계열기들이 등장할 수 있었죠. 그 어떤 바리에이션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복자형 수호이-27UB 훈련기가 있습니다. 수호이-27UB는요, 미그 29의 복자형 연습기와는 달리 항상 완전한 작전 능력을 부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를 포함한 실전기와 동일한 항전 장비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어요. 수-27UB는요, 텐덤식 좌석을 장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 동체가 연장이 됐습니다. 특히 좌석은요, 이 상하단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수-27UB의 후방 좌석에서의 시야는요, 미국제 F-15E의 후방 좌석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F-15E의 이 후방 좌석은요, 하방이 아예 안 보여요. 앞에 조종사 대가리만 보여요. 뭐 하방을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전방 시야는 수평선상 플러스 3도밖에 안 돼요. 뭐 시야적으로는 굉장히 수-27이 앞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륙 중량은요 740kg 증가했고요. 공기 저항도 약간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2명 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속도가 저고도에서 한 70km 정도, 고고도에서는 약 한 160km 정도 좀 저하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조금 느려진 거죠. 하지만 상승 시의 선회 반경이나 이착륙 거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대요. 이 수-27 플랭커 시리즈에는요, 전투기 지휘관기인 수-27P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체도 복자형인 수-27PU가 있었어요. 이 기체는요, 장거리 요격 임무에 사용하기 위한 개수가 추가된 항공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공중급유 프로브가 부착되어 있고요, 지상 레이더에 의해 확실히 관제할 수 있는 영역보다 멀리 떨어져 행동하기 위한 통신 및 항법 장비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27PU는요, 후에 수-30으로 개칭이 됩니다. 그리고 편대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후부 좌석에는요, 다른 전투기를 지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 링크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 이후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러시아는
수호이 30의 본격 대지 공격기로서의 능력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형이 뭐냐? 수호이 30MK예요. 수호이 30MK는요, 보통 주위 끝에 단거리 미사일 런처 대신 ECM 포드를 탑재하고요. 뒷좌석에는 화기 관제사가 탑승을 합니다. 무장은 주로 정밀 유도 폭탄과 미사일이죠. 96년 서울 에어쇼에도 수호이 30MK가 와서 첫날부터 우수한 기동 성능을 선보이면서 판촉을 한번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가? 인도가 수입하죠. 인도는 여기에 카나드 장착을 원했고요. 카나드가 장착된 수호이 30MKI를 현재 인도는 하이엔드 주력 전투기로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수호이 33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7, 30, 33 이렇게 30 이제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수호이 27 시제기 중 하나인 T10S24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T10S24가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 배드기였어요. 그러니까 수호이 설계구에서 수호이 27에 카나드를 부착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동성 때문에. 근데 이렇게 카나드를 달게 되면은요, 이 항공기는요, 이착륙 거리가 현저히 감소하는 반면 운동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기 때문에 인도도 요거를 이제 원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 기술, 이 카나드나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이걸 다시 한번 개수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호이 27K예요. 그리고 이 수호이 27K가 함상 전투기 수호이 33으로 채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요 이후에 또 프로토타입을 하나 또 만들어요. 함상용으로. 이게 T10K1인데 이게 87년 8월 17일에 최초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체가 어디에 널브러져 있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널브러져 있었거든. 냉전 끝나고 나서도 우크라이나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이 기체를 손에 넣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J-15나 16 이런 걸 만드는 배경이 됩니다. 아무튼 이 해군형의 특징은요, 카나드, 그 다음에 강화된 랜딩 기어 장치, 그 다음에 짧아진 테일콘, 어레스팅 후크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또한 항공모함에서의 경납을 위해서요, 주익을 접을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워낙 대형 기체라서요, 주익뿐만 아니라 수평 미까지 접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수호이 33요, 계획 당초부터 순수한 전투기로서 설계됐지만 라이벌인 미그 29K 프로그램이 중지됨에 따라 대함미사일이나 정밀유도 무장을 탑재하는 공격 임무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름 이제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수호이 33이 새로운 설계에 기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고요. 이 카나드만 떼놓고 보면 기본형하고 똑같아요. 그냥 수호이 27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그리고 수호이 27의 지상 공격기 버전인 수호이 34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1만 올라가요. 이 수호이 설계군요, 지상 공격 임무에 사용되고 있는 수호이 24 팬서의 후계기를 고려 중에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수한 수호이 27의 기체를 사용하자 이런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스트라이크 이글, 나아가서는 F111 아드바크와 같이 장거리 폭격 임무를 할 수 있는 기체로 이 수호이 27을 개조하기로 결심하죠. 그 결과가 바로 수호이 34였습니다. 이 수호이 34는 고도의 기밀 취급하에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치 오리의 부리를 닮은, 누구는 이제 백조의 부리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굉장히 독특한 기술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수호이 27KU 혹은 수호이 27 1B라고 불리다가 이게 나중에 수호이 34로 이제 개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수가 폭이 굉장히 넓은 모양이죠. 왜냐하면 좌석이 사이드 바이 사이드 병렬 복좌야.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수호이 30방과 같은 카나드를 장비하고 있습니다. 수호이 34는요, 수호이 24 팬서의 후속기로 ILST와 지형 추적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고요. TU-22 백파이어 폭격기, 소련의 그 장거리 전략 폭격기죠. 이 백파이어의 역할도 일부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해군에서도 일부 채용했어요. 수호이 27을 사골처럼 우려먹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바리에이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이 수호이 27의 기본이 탄탄하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이 수호이 27은요, 21세기의 다목적 전투기라고 하기엔 무장을 탑재한 실제 운용 중량에서는 운동성이 부족하다는 결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각종 항전 장비 및 멀티롤 임무를 위한 레이더도 아쉬운 점이 많았죠. 따라서 수호이 설계군요, 수호이 27M이라고 불리는 계획 하에 제2세대 수호이 27 설계에 착수합니다. 이 기체가 바로 수호이 35예요. 이 카나드가 있는 T10S24를 출발점으로 한 수호이 35는요, 발전된 디지털 플라이 와이어 조종을 전면적으로 채용했고요. 필요에 따라 무게 중심을 뒤쪽으로 내리기 위해서 미개도 연료 탱크를 채용했습니다.
또한 엔진은요, 보다 강력한 추력을 낼 수 있는 AL41F1A로 변경이 됩니다. 추력이 무려 13,300kg이에요. 그래서 비행 성능이 더욱 향상됐고요. 이 수호이 35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에어쇼에 나와요. 여기서 경이적인 기동 성능을 선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 탑건 매버릭 보신 분은 알지만 이제 왜 그 톰 크루즈가 저기 뭐야 미사일 쐈을 때 수호이 57이 한번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피하잖아. 그거 얘가 먼저 선보였어요. 수호이 35가. 무장 시스템에서도 전면적인 개량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 수호이 27보다도요 훨씬 우수한 공대지 능력을 가진 IRBIS-2 패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 레이더는 공대공 경우에는 400km, 공대지 경우에는 24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의 목표를 동시 추적해서요 6개의 목표를 동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어요. 또한 AWACS 기능과의 데이터 링크도 보다 진보된 것이 도입됐습니다. 이 뒤쪽에 드래그 슈트를 수납한 테일콘에는요 추적해오는 적기에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후방 경계 레이더 N012를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콕핏에는요 3개의 다기능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장비했죠. 드디어 이제 막 아날로그 계기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수호이 35에 와서야. 최초는 얘도요 AL31F 엔진을 장착했었어요. 근데 이후에 엔진 노즐의 분사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을 탑재하게 되죠. 그리고 1996년 수호이 35에 추력 편향 노즐이 장착되어서요 50회가량 시험 비행을 해서 이 추력 편향 노즐이 실용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호이 35는요 사실상 현재 생산이 지지부진한 수호이 57을 대신하는 러시아 공군의 하이엔드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호이 37도 있습니다. 아주 지긋지긋해요. 근데 이건 사실 수호이 35하고 사실상 같은 기체예요. 그러니까 추적 편향 노즐을 시험하기 위한 수호이 35 기체예요. 그 아까 테스트했다고 했잖아. 이 테스트한 기체예요. 그렇게 보면 돼. 아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수호이 37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우수한 기체면 수출 성과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러시아 공군 내에서 수호이 27 계열만 700기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출된 기체는 주로 수호이 30계열로요 550여 기에 달하죠. 이 엄청난 숫자인데요. 최대 운영국은 역시 인도입니다. 무려 284기가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는 자기네들의 모든 그 공군 시스템, 그 다음에 지대공 시스템을 전부 다 러시아제로 바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100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알제리 또 44기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무려 38기를 운영해서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 베네수엘라가 24기, 말레이시아가 18기, 벨라루스 16기, 앙골라 12기, 인도네시아가 11기, 카자흐스탄 4기, 그리고 심지어 에티오피아도 2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수호이 27을 완전 데드카피한 제11B형을 무려 120기 추가로 생산했죠. 이것도 좀 범주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어떻게 됐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동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을 수호이 27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서방권 베스트셀러 전투라도 손색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얘가 한번 그 FX 사업 때 얘가 들어왔었어요. FX 사업 때 들어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거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우리 3차 FX 사업에 들어와서 얘가 뭐 했냐면 한국이 이거 택하면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주겠다 했다가 러시아에서 아예 공장을 한국에 줘서 한국에서 너네가 생산해라 이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이미 뭐예요? F-15E로 거의 내정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F-15K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특히 이 항공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F-15를 들여온다고 하니까 야 F-15가 왜 나온 게 70년대잖아. 그러니까 저거 20몇 년 전에 나온 전투기를 지금 차세대 전투기를 하냐 저거 자전거 아니냐 막 그랬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F-15E 그러니까 F-15K는요 이게 원래 F-15가 시리즈가 아니라 1989년에 완전히 재설계된 다른 전투기예요. 외형만 비슷하다 뿐이지 F-15가 시리즈하고 완전히 다른 전투기거든.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전거를 들여오냐 막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좀 뭘 좀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참고로 이 수호이 27은요 에어쇼 도중에 엄청난 참극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 우크라이나 공군 창설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게 수호이 27의 에어쇼를 펼치던 중에 낮은 고도에서 실속을 해버려서 얘가 떨어졌는데 하필 어디 관중석 항목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려 77명이 사망하고 600명이 중상을 입는 이런 참사가 벌어졌었죠.
실전 기록은 어떤가요? 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호 27 계열기들은 드디어 실전에서 대량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27 1기, 수호이 30 11기, 수호이 34 21기, 수호이 35 6기를 상실했습니다. 특히 멀티롤 전투기인 수호이 30과 지상 공격기인 수호이 34의 손실이 눈에 띄는데요. 러시아의 항공기 손실이 대부분이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손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지상 공격에선 이 수호이 30과 수호이 34가 지대공 시스템에 유독 많이 피해를 입은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요. 우크라이나군의 S-300, S-400은 물론 벅 M2하고 벅 M2는 이게 1980년대에 실전 배치된 이 굉장히 구형의 지대공 시스템이거든요. 이 벅 M2하고 심지어 보병의 어깨에 매는 맨패즈에도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수호이 30하고 수호이 34의 ECM 능력, 즉 지상에서의 레이더 쐈을 때 그걸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런 ECM 능력이 형편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이외에 상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상을 입은 수호이 27 계열 기체는 한 3기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13기의 수호이 27을 상실했는데요. 9기는 지상에서 주기된 상태 혹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고요. 나머지 4기는요, 확실히 공중전에서 격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미그 29예요. 우크라이나군의 미그 29는요, 이번 전쟁에서 무려 34기가 격추됐습니다. 오늘의 결론. 네, 확실히 수호이 27은 서방의 F-15, F-18 그리고 유로파이터, 라팔 등에 비교될 만한 우수한 전투기입니다. 특히 항공 역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묘한 기동성은 많은 항공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죠. 더욱이 그 수련 외에는요, F-14 외엔 감히 당대에 따라올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외모만 놓고 보면요, 1등 먹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언제나 레이더와 항전 장비에 발목을 잡히는 전투기였습니다. 따라서 실전에서 서방의 4.5세대 전투기와 부딪힌다면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전투기입니다. 수 27계열을 사골처럼 우려먹던 러시아도 결국에는 5세대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직 여러 나라에서 당당히 현역에 있습니다. 웬만한 4세대 전투기와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느리게나마 꾸준히 개량을 이어온 그런 전투기죠. 무엇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